핵심 이론 공사, 분뇨의 소화 처리.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모두 다 숙지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뇨 1큐빅미터당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보통 8에서 10 큐빅미터가 나온다고 하고요. 이것을 배수로 생각하면 8배에서 10배 정도라고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뇨 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가정하에 메테인 가스가 발생되는 양은 전체 가스 중에 약 3분의 2, 대충 7%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메테인 가스로 나온다고 하고요. 분뇨 BOD의 부하량을 구하는 식은 유입 분뇨량의 BOD 농도를 곱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BOD 농도가 이게 미리그램 퍼 리터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그램 퍼 큐빅미터로 바꾸고, 그리고 그램도 곱하다 보면 숫자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톤 퍼 미터 세제곱 이런 단위로 나중에 환산을 해서 결국에 몇 톤이 나온다. 그렇게 계산을 하는 식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처리 효율은 유입 농도 분의 유입 농도 빼기 유출 농도가 결국 이 값이 처리된 농도예요. 처리된 농도. 그래서 얼마만큼 처리가 됐는가 그걸 효율을 퍼센트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염소이온의 희석 배수는 얘도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종 방류수의 염소이온 농도를 이제 분모로 놓고 그 다음에 분뇨의 염소이온 농도를 분자로 놔서 몇 배를 희석했는지를 계산하라는 문제도 이것도 나와요. 네. 그리고 분뇨의 펌프 용량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이 Q 값이 보통 분뇨의 펌프 용량이 큐빅미터 퍼 분으로 나옵니다. 분. 네, 그래서 이 60을 우리가 곱하는 이유는 이 시간 단위를 환산해 주기 위한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또 T 시간은 hour로 나오거든요. hour per day입니다. 그래서 hour per day에 60을 곱하면 60분 per 시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요거를 60을 그런 이유 때문에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Q가 이제 분뇨 처리량이 되겠죠. 하루의 처리량, 하루에 처리되는 양. 그래서 보통 요 Q 값이나 T 값을 주어지고 이 유량, 즉 분뇨의 처리량은 얼마냐, 요거를 계산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번, 분뇨를 소화 처리할 경우에 발생되는 가스량이 이제 부피의 약 몇 배 정도가 이제 발생하는가, 요거는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8배에서 10배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2번, 투입 분뇨량의 8배 정도의 이제 가스가 생성된다고 했을 때 1일에 1000kl, 이게 킬로리터와 큐빅미터가 부피 단위로는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에서 이제 미터 세제곱으로 나왔으니까 이걸 큐빅미터로 바꿔서 8배 곱하기 요만큼의 양을 하면 800kl가 되고, 얘는 결국에 800 큐빅미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중에 이제 메테인 가스가 발생하는 양을 우리가 추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가스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지만 최종적으로 봤을 때 메테인은 약 3분의 2 정도가 메테인 가스로 이제 변환이 된다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에 3분의 2면 3, 1600을 3으로 나눈 값이면 대충 540 큐빅미터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얘는 요 메테인 가스가 이제 그 생성되는 전체 가스의 양의
약 3분의 2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이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3번 위생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분뇨량이 1000m/day 하루에 이제 유입되는 분뇨량 유량이 이만큼이고 BOD량은 이만큼이래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부하량이 나오겠죠. 단위만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2만 그램 퍼 미터 세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1000 미터 세제곱 퍼 데이 하면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램이니까 공색이 없어지면서 킬로그램으로 되고 공색이 없어지면서 이제 톤으로 되겠죠. 그러면 20톤 퍼 데이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수거되는 분뇨의 염소이온 농도가 처음에는 5000ppm이었대요. 그런데 처리 과정 거쳐서 최종 방류수에 500ppm으로 이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로써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단 염소 소독은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가 이게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 희석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5000에서 500으로 희석된 희석 배율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500 최종 방류에 포함된 양분의 초기의 농도 5000 하면 몇 배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배잖아요. 10배. 10배를 희석해서 처리했다. 결과적인 그 이야기는 10배 희석해서 처리한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5번 0.5 큐빅미터 퍼 분의 송분 펌프로 2시간 가동을 했을 때 송분된 분뇨의 양은 얼마인가? 요거는 이제 펌프 용량을 계산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Q는 펌프 운전 시간 곱하기 60분의 Q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요 스몰 Q 값이 지금 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0.5 미터 세제곱 퍼 분 이렇게 넣으시고 지금 2시간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T를 2시간 per day 곱하기 60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Q가 처리된 이제 분뇨량이 되겠죠. 그러면 Q만 남기고 이제 좌우를 항을 이항해서 합치시면 결국에는 Q값은 0.5 미터 세제곱 퍼 분 곱하기 2시간 per day 곱하기 60 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시간 단위를 분으로 바꿔주는 요게 그 인자거든요. 그래서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60이라는 숫자 안에 60분 per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과 이 분이 분모 분자 사라지고 시간 사라지고 결국에 미터 세제곱 퍼 데이 하루에 처리하는 그 분뇨의 양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로 한번 요거를 계산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그러면 0.5 곱하기 2 곱하기 60 하면 60이 나오네요. 그래서 하루에 처리되는 분뇨의 양이 60m 세제곱이다.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5 일반적인 슬러지 처리 공정. 일반적인 슬러지의 처리 공정의 순서는 투입, 농축, 안정화, 계량, 탈수, 연소, 최종 처분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순서를 꼭 알아두시고요. 우선은 슬러지 투입에 관한 부분은 여기 하수 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발생하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그 슬러지 투입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2차 슬러지, 소화 슬러지, 화학 슬러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가 농축인데 농축은 한마디로
좀 부피를 줄이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해서 슬러지의 부피를 이제 밀도를 높게 해서 처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력식이나 부상식 또는 원심분리 방식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농축을 한다고 합니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이제 슬러지가 이제 분해가 되지 않게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유사한 좀 부피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생물을 이용해서 호기성, 현기성 소화로 분해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 이후에 이제부터 이제 더 이상 생물학적 처리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여기서부터는 물리적 처리와 그리고 이제 최종 처분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슬러지를 이제 최종 처리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계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계량의 궁극적인 목표는 탈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열 처리하거나 세척, 화학 처리, 생물학적 처리 및 전기적 처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탈수가 좀 더 잘 될 수 있게 함수율을 보다 더 쉽게 낮출 수 있게 슬러지를 조건을 바꿔주는 거예요. 컨디셔닝을. 그리고 나면 이제 탈수 과정을 거치죠. 탈수는 말 그대로 물을 빼는 겁니다. 물. 그래서 함수율을 이렇게 낮춰주는 작업을 우리가 탈수라고 한다. 그래서 건조상, 원심분리, 진공여과, 압력여과, 벨트프레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을 제거를 하고요. 그 이후에 보통 연소 과정을 거친 후에 연소가 다 된 나머지 채를 이제 최종 처분, 뭐 매립이나 해양 투기, 토지살포 및 농경지 이용 등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해양 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매립이나 또는 토지살포나 농경지에서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슬러지 처리의 일반적인 개통도로 옳은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안정화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슬러지 투입 이후에 농축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화, 계량, 탈수. 이 계량과 탈수는 계량 작업이 탈수성을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계량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아셔도 문제 푸는데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소각과 최종 처분도 소각 이후에 최종 처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단계 자체가 최종 처분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답은 1번입니다. 얘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주세요. 2번 슬러지 처리의 단계별 방법이 잘못된 것은 농축, 중력식으로 하죠. 안정화, 세정은 이것은 이제 계량을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정화는 이제 호기적, 현기적, 화학적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안정화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유, 슬러지의 특성. 슬러지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 이제 생물학적으로 분해되기가 어려운 이제 찐득찐득한 찌꺼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슬러지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슬러지를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1차 슬러지는 이제 침전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1차 슬러지라고 하고요. 2차 슬러지는 이제 폭기조에서 분리된 슬러지를 우리가 2차 슬러지라고 합니다. 소화 슬러지는 현기성 또는 호기성 소화의 단계에 의해서 생산되는 슬러지를 우리가 소화 슬러지라고 해요. 이제 소화 과정도 현기성, 호기성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얘를 좀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이 단계에서도 슬러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화 슬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잉여 활성 슬러지는 잉여 활성 슬러지라는 것은 이게 1차 슬러지와 뭐 동일한 침전조에서 발생을 하는데 얘는 1차 침전지가 아니라 이제 2차 침전지, 그러니까 최종 침전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단계에서 침전된 슬러지를 말합니다. 얘는 보통 이제 슬러지 색깔이 좀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고 흙냄새가 좀 난다고 해요. 그래서 활성 슬러지하고 이제 같이 혼합해서 소화 분해하는 과정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스컴은 네, 이 전체 공정 단계에서 수표면 위로 이제 부상해서 떠오른 찌꺼기를 우리가 통털어서 이제 스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름 성분이 많겠죠. 그리고 열량이 가장 높다. 이것을 꼭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보실게요. 다음에 슬러지 중 열량이 가장 높은 슬러지는 아까 스컴 유지류라고 했죠. 네, 생각해 보시면 기름이 수표면에 뜨잖아요. 근데 기름이 잘 타지 않습니까? 열량이 높고. 그래서 유지류와 스컴이 가장 열량이 높다라고 기억하시면 잘 까먹지 않으실 겁니다.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07 슬러지 농축. 슬러지 농축은 함수를 낮춰서 부피를 컴팩트하게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따라서 오는 모든 공정들에서 조금 더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방법에는 중력식, 원심 분리식, 부상 분리식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은 그냥 가만히 두면 되죠. 그럼 가라앉으니까.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시간. 그리고 원심 분리는 빙빙빙 돌리는 거를 의미를 하고 부상 분리 농축은 이제 고형물 입자에 인위적으로 기포를 발생시켜서 이제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에 의해서 이제 고형물 입자를 부상시킨 후에 분리 농축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하폐수 처리장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중력식 농축조에 관한 농축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중력식, 원심분리식, 부상분리식. 그 중에 중력식이 제일 쉽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만 두면 되니까. 그래서 가장 바르게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간단하고 운전 비용이 저렴하다. 이게 답이겠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슬러지 농축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후속 처리 시설인 소화조의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쵸? 네, 농축하면 부피가 줄어듭니다. 슬러지 탈수 시설의 규모가 작아지므로 슬러지 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결국 부피의 감소는 전반적인 공정을 쉽게 할 수 있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슬러지의 계량에 소요되는 약품의 종류를 줄일 수 있다. 약품의 종류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품에 투입하는 양을 줄여줄 수 있겠죠. 네. 요거는 좀 약간 이상한 말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슬러지 부피가 감소되므로 슬러지 수송을 할 때 수송 관관 펌프의 용량이 작아도 가능하다. 이것도 맞죠. 답은 3번이에요. 핵심 이론 08 슬러지 안정화. 슬러지 안정화는 현기성 소화와 호기성 소화 두 가지 방법으로 슬러지를 안정화합니다. 현기성 소화는 그 수중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폐기물적인 측면에서 그 폐기물을 안정화하기 위한 그 슬러지를 안정화하기 위한 그 현기성 소화의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과정이 뭐 이렇게 되죠.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현기성 소화의 장단점 이것도 명확하죠. 네, 우선은 메테인이 나올 수 있고 슬러지 생성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기성 소화 자체가 슬러지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러지가 거의 안 나오죠. 물론 이제 나오긴 합니다. 아주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미량이 나오긴 하는데 많이 처리가 된다. 그리고 동력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반면에 이게 고온 소화이기 때문에 온도를 좀 높게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이제 미생물의
어떤 그 적응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운전 변화에 따른 네, 조건을 맞춰주는 것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에 의한 악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악취가 두 개 다 되게 심해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호기성 소화는 슬러지를 이제 호기성 미생물로 분해하는 과정인데 이건 그냥 뭐 개념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네, 이 슬러지를 현기성 소화로 많이 하기 때문에 화학적 안정화 방법은 염소나 석회를 집어넣어서 슬러지를 좀 그러니까 미생물의 번식이나 이런 걸 좀 막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소를 넣었을 때는 이제 염소가스를 다량으로 주입해서 슬러지를 화학적으로 산화시킨다. 석회 안정법은 생슬러지에 석회를 충분히 가해서 pH를 높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번 슬러지 안정화 방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현기, 호기, 이건 이제 위엔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것도 퇴비화도 슬러지 안정화 방법이죠. 반면에 살수여상법은 네, 호기성 처리 방법이에요. 폐수를. 네, 그래서 전혀 네, 관련이 없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슬러지 처리의 일반적인 현기성 소화 과정이 다음과 같다면 괄호원에 들어갈 말 산과 이제 유기물이 그러니까 산생성균과 유기물이 반응을 하면 여기서 얘가 산을 생성을 하겠죠. 네, 여기 산이 들어갑니다. 산을 메탄균이 먹고 얘를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들어갈 말은 4번이죠. 3번 슬러지 현기성 소화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게와 부피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메테인을 얻을 수 있죠. 네. 병원균이 죽습니다. 이제 55도씨 이상 되면 뜨거워서 다 사멸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느립니다. 네, 답은 4번이고요. 4번 현기성 소화법의 이제 장점과 단점을 이제 묻는 문제죠. 보면 슬러지 생성량이 현기성 소화법은 별로 없어요. 네,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슬러지 건조나 탈수가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1번은 두 개 다 틀린 말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부, 슬러지 계량. 계량은 이게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탈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고요. 화학약품으로 처리하거나 열 처리를 하거나 이제 세척해도 슬러지가 충분히 계량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열 처리는 강한 열을 이용을 해서 일정 시간 동안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그 슬러지 내 콜로이드와 겔 구조를 파괴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내부수가 잘 이제 탈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슬러지를 세척하는 방법인데요. 보통 세척을 하게 되면 그 탈수 공정을 이제 방해하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수 공정의 방해 물질 제거의 목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알칼리도를 낮춰준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 슬러지가 알칼리도가 좀 강해요. 그래서 이제 물로 씻어주면 이제 그 희석이 되니까 알칼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쓸데없이 알칼리도를 조절하는 어떤 약품을 투입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응집제 주입량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래서 슬러지 세척이 알칼리도를 낮춰주는 결과도 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죠. 현기성 소화된 슬러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슬러지 세척이 알칼리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 그래서 네, 세척 자체가 알칼리도 조절 기능도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문제를 보실게요. 1번 슬러지 계량의 목적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탈수 특성을 향상시킨다. 시험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솔직히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많이 나와요. 암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고요. 2번, 슬러지 처리 공정 중 계량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계량, 탈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죠. 탈수는 아니고, 소각은 뭐 최종 처분이니까 아니고요. 소화도 아니죠. 그래서 세정이 여기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슬러지 세정, 세척, 열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 중 슬러지 계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슬러지 세척. 세척이 이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탈수성을 개선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알칼리도 조절 기능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이제 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열 처리로도 하고 약품 처리로도 하지만 관성 분리를 이용해서 슬러지 계량은 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식 슬러지 탈수. 이 슬러지 탈수 부분에서는 슬러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물을 어떤 식의 이름으로 부르느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우선 간극수라는 것은 이제 슬러지 입자가 있으면 그 입자와 입자들 사이에 네, 여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공극 또는 간극 이렇게 부르는데 그 토양의 입자와 입자 사이 또는 슬러지의 입자 사이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이제 간극수라고 합니다. 모관 결합수는 미세한 슬러지 고약물 입자 사이의 얇은 틈에 존재하는 수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슬러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다가 네, 여기에 이제 갈라진 이런 틈이 있어요. 네, 그럼 요 안을 채우고 있는 물을 우리가 모관 결합수라고 합니다. 부착수는 슬러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있으면 요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붙어 있는 힘이 좀 세요. 그래서 수분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가장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 내부수인데요. 슬러지 입자 내부에 있어서 슬러지를 이제 깨부수지 않으면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물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이제 그 슬러지 내 수분의 존재 형태와 그리고 어떤 것이 쉽게 탈수가 되느냐 그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탈수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탈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무관결합수가 가장 탈수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문제를 보실게요. 다음 괄호 안에 보면 미세한 슬러지 고형물의 입자 사이의 얇은 틈, 아까 입자 사이의 얇은 틈 모관결합수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2번입니다. 핵심 이론 11 슬러지 계산 문제.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슬러지의 부피는 슬러지라는 것이 결국에 고형물과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슬러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형물의 부피와 수분의 부피를 합친 것을 우리가 이제 슬러지 부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부피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비중값이랑 무게를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비중이 물과 비교했을 때 이제 그 밀도값이잖아요. 그래서 비중이 1보다 크면 물보다 무겁고 1보다 작으면 물보다 가벼워서 이렇게 뜨는 구조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 비중도 밀도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피와 밀도의 이제 자리를 바꾸면 결국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식이에요. 얘랑 자리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비중분의 무게, 즉 밀도분의 무게를 하면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식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위 식에서 얘기했던
그 고용물의 부피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고용물은 이제 유기성 고용물의 부피와 무기성 고용물의 부피,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제 수분이 차지하는 부피까지 하면 이게 슬러지의 전체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각 고용물의 어떤 그 주요 성분인 유기성 고용물의 부피와 무기성 고용물의 부피와 이제 물의 부피, 요걸 합친 것이 슬러지 부피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내용이 이제 고형물의 부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직접 문제를 풀면서 이건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3. 수분 함량. 수분 함량은 소화 슬러지의 전체 무게분에 물이 얼마큼 포함되어 있느냐, 그것을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고용물의 부하량도 이것도 농축조의 표면적을 분모에 넣고 고용물 농도와 투입 슬러지량을 곱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모든 내용은 문제를 직접 푸시면서 좀 설명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건조된 고용물의 비중이 1.42라고 하고 그 건조 중량이 400%이죠. 그리고 건조 이전의 그 드라이 솔리드 함량이 40%라고 하면 이 케이크의 비중이 얼마냐? 이게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네, 한 번만 풀어보면 그다음부터 이제 동일한 형태로 나오니까 이렇게 반복 학습하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우선 슬러지의 어떤 그 슬러지의 부피, 슬러지 부피는 이게 고형물 부피 플러스 이제 물의 부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부피 값이 원래 이제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슬러지에서는 밀도를 이제 비중으로 바꿔서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슬러지 자체가 이제 물이 포함된 고형물을 가지고 어떤 그 밀도나 부피나 질량을 환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비중으로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비중값을 하면 부피는 비중분의 질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결국에 슬러지 케이크의 비중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슬러지 부피는 슬러지 비중분의 무게가 나옵니다. 무게. 자, 무게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게를 우선 건조 중량이 400kg이면 이게 드라이드 솔리드 함량이 40%일 때 물은 60%가 될 거잖아요. 그럼 물이 60%를 생각하면 600kg이 물이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물과 물과 이제 드라이 솔리드를 합치면, 고형물을 합치면 1000kg이 나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 그 슬러지의 질량이 1000kg이 되는 겁니다. 자, 고형물의 이제 고형물의 부피값은 고형물의 비중, 이 드라이 솔리드 고형물의 비중이 1.42죠. 1.42분의 중량이 400kg이죠. 더하기 다 지우게. 죄송합니다. 요건 지우면 안 되죠. 요거 지울게요. 더하기 이제 물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 물은 비중이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분의 물이 몇 킬로죠? 600kg입니다. 요것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요것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그냥 600이 나오고요. 자,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400 나누기 1.42, 400
나누기 1.42 하면 281.69가 나오죠. 그러면 이 값에 요 600을 더하시면 됩니다. 600을 더하면 요게 이제 그 슬러지의 전체적인 부피가 되겠죠. 그러면 1000을 비중값으로 나눈 것이 881.7이 됩니다. 그럼 얘랑 자리를 바꾸면 돼요. 즉 1000을 요것으로 나누면 됩니다. 1000 나누기 881.7 그럼 1.134 정도가 나오겠죠. 그쵸? 네. 그래서 슬러지의 비중이 1.13 값이다. 그럼 여기 지금 1.13이라는 값이 너무 지저분해서 다 지워보면 있네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예요. 2번 슬러지 중에 고형물 함량이 40%이고 그리고 고형물의 건조 중량이 500kg이다. 이 슬러지의 총량은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슬러지 중에 고형물 함량이 40%입니다. 그리고 고형물의 건조 중량이 500kg이래요. 이 슬러지의 총량은 얼마냐? 비중값이 나와 있긴 한데 네. 이것을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푸셔도 되고요. 저는 조금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뭐냐면 보시면 슬러지는 결국에 슬러지는 고형물 플러스 물입니다. 그쵸? 근데 고형물이 500kg이에요. 그럼 물이 몇 kg이겠습니까?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근데 고형물의 함량이 40%라고 했잖아요. 즉 40% 고형물이 500kg이면 자 60%인 물은 몇 kg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비례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이거 이제 x라고 하고 x는 500 곱하기 60을 40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0을 없애고 이게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해서 자 3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250이 되잖아요. 그럼 250 곱하기 3 하면 3, 2, 6, 3, 5, 15, 750kg이에요. 네. 그러면 60%인 물은 750k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키던 안 시키던 슬러지의 총량은 건조 전의 양이기 때문에 이 고형물이 500이고 물이 75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250이 나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푸셔도 되고 밑에 나온 해설처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도 상당히 편한 방법이라 이렇게 푸셔도 무방하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농축조의 표면적이 나오죠. 600제곱미터 투입 슬러지량이 1200세제곱미터 per day 고형물의 농도가 3%일 때 고형물의 부하를 보면 이제 부하량 계산하는 공식이 부하량은 농축조 표면적을 분모로 놓고요. 그리고 이제 고형물 농도와 곱하기 투입 슬러지량으로 계산을 하죠. 투입 슬러지량. 그럼 얘를 그냥 쭉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농축조 표면적부터 넣을게요. 600 이제 미터 제곱이 되고 고형물의 농도는 여기 지금 3%라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를 3%를 이제 킬로그램이나 미터 세제곱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3%는 1%가 10,000 ppm이잖아요. 이건 그냥 외우세요. 계산할 수 있지만 그냥 외우세요. 네, 그럼 3%는 30,000 ppm이겠죠. 그럼 ppm은
mg per 리터입니다. 그러면 얘는 3만 g per 미터 세제곱이 되겠죠. 요걸 가지고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공을 하나, 둘, 세 개 없애면 30kg per 큐빅미터가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투입 슬러지량이 1200 미터 세제곱 per 데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고, 네, 단위가 남는 건 킬로그램 데이 미터 제곱, 킬로그램 데이 미터 제곱만 남죠.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0.00062 그럼 30에 2를 곱하면 60이죠. 즉 60kg per 미터 제곱, 죄송합니다. 데이 아우가 아니죠. 네, 여기 데이입니다. 데이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